안녕하세요. 박정자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은 아비투스와 미술교육이라는 거로 했고요. 아비투스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직접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르크스는 재산의 유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냐, 재산의 유무로 계급을 갈랐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자본가는 상류 계층이고, 재산이 없는 무산 계급은 하류 계급, 피지배 계급이라고 이렇게 양분해서 계급을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계급은 부르주아지이고, 피지배 계급은 무산 계급은 프롤레타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유는 단순히 돈의 유무만을 가지고 계급을 가를 수는 없다. 계급을 가른다는 거는 다른 계급보다 어떤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계급, 그것이 상류 계급인데, 그때 탁월함이라는 거는 돈만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은 문화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말한 그런 자본, 돈이나 뭐 부동산이나 하는 그런 자본은 경제적인 자본이라고 했고, 그리고 문화적인 취향 또는 예술이나 뭐 문학에 대한 어떤 지식 같은 거, 이런 것을 문화자본이라고 했고, 그리고 어떤 교양 있는 사람들과의 사교 생활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소속된 그런 소속돼서 뭐 많은 사람과 인맥을 쌓고 있다든가 하는 거, 이런 것을 사회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경제자본만 이야기했다면, 피에르 부르디유는 경제자본, 그리고 사회자본, 문화자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경제자본은 현금이랑 또는 부동산, 주식, 이런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체적인 자본이고, 문화자본은 학력이라든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든가 뭐 어떤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예술에 대한 지식 또는 문화적인 취향,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관습, 음악회를 얼마나 자주 간다든가 또는 미술 전시회를 얼마나 자주 간다든가 하는 이런 문화적인 관습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문화자본이라고 합니다. 또 사회자본은 사교활동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어떤 유력한 인사들과의 인맥을 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자본입니다. 그런데 경제자본은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체적인 것에 비해서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은 실체적인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상징자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계급을 결정짓는 세 가지 차이가 경제자본, 문화자본, 또 사회자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차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 계급을 결정짓는 것은 돈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부르디유 이래로 지금 현대에 와서는 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문화적인 취향 또는 그 사람이 어떤 교양 있는 인맥을 갖고 있는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들이죠.
그리고 계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자본입니다. 그럼 문화자본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 또는 철학적인 신념 또는 도덕적인 확신이나 미적 선호 같은 이런 고차원의 경향만이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것 또는 음식에 대한 것, 의복 등과 관련된 그런 일상적인 습관들이 모두 다 문화자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보다 소주를 더 좋아한다든가 또는 정치적인 영화보다는 액션 영화를 더 좋아한다든가 또는 어떤 사람은 좌파보다는 우파의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문화자본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특정 계급,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그 사회 계급의 동질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한 계급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포괄적인 문화 취향이나 관습을 부르디유는 아비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문화자본은 이 아비투스의 형태로 한 개인 안에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급을 재생산합니다. 사회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 개인이 쭉 성장하면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은밀하게 자손에게 상속이 되죠. 그래서 결국 아비투스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집단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계급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화적 취향이 아비투스인데 그 사람의 그 아주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계급적인 특징을 가진 그러한 그 사람이 속한 계급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적 취향, 그게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투스라는 거는 개인의 문화적 취향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는 그 개인이 속한 계급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한 계급의 아비투스 또는 한 개인의 아비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자신을 계급 아비투스에 확실하게 동화시킴으로써 계급을 재생산합니다. 동시에 자신도 계속해서 그 계급에 귀속되는 거죠. 그 계급적인 아비투스를 계속해서 실천함으로써 그 계급을 계속해서 재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투스는 바로 사회 질서를 재생산하는 토대이고 계급 재생산의 메커니즘입니다. 그 문화적인 취향 또는 그 문화자본이라고 말했지만 그 문화적인 취향 중에서도 예술이 가장 계급적인 도구입니다. 미술 전시회에 가서 관람을 한다든가 또는 음악회에 간다든가 또는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문화적인 습관은 그 사람의 그 학력이 뭐냐라는 그런 교육 수준보다도 더 은밀하게 출신 계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취향은 계급을 구분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입니다. 특히 그 예술이라고 하면은 미술, 음악, 문학 이렇게 있겠지만 부르디유는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미술을 문화자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회화 작품과 맺는 관계의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 축적된 그러니까 부가 축적된 어떤 세련된 그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미술품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한편에는
전혀 그런 그 집안의 분위기가 뭐 예술적인 취향이 축적돼 있다든가 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가 다 자라서 학교에 와가지고 미술 시간에 겨우 세계적인 명화를 한두 번 접해본 사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두 가지 경우에서 이 두 사람이 회화 작품과 맺는 관계는 결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친밀도는 예술이 아주 익숙하고 친숙해 있는 그런 사회 세계에 얼마 동안 속해 있었느냐, 거기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취향이라는 것은 신분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입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향유, 예술을 즐긴다는 건 바로 학습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포도주 같은 것도 그냥 마시면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포도주를 즐긴다는 거는 굉장한 그 전에 학습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학습해 본 사람만 포도주를 그 즐기면서 마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미술 같은 것은 그 반드시 학습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보죠. 미술을 아주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선 그 회화 작품을 보고 그 화면 속에 인물의 피부가 부드럽다, 아, 저 여자 피부 참 희고 부드럽다 라거나, 또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그 레이스, 옷의 레이스가 아주 절묘하게 짜여져 있다거나, 이런 식의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그 미술사학자 어윈 파노프스키가 지각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각이라는 게 우리 시각, 청각, 촉각 같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것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속성, 그게 바로 그 미술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그 보여주는 반응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속성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아, 참 부드럽다라는 그런 속성이 환기시키는 정서적 반향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색채가 꾸밈이 없다라거나 또는 아주 화사한 분위기가 느껴진다거나 이런 정도의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일상적인 체험에 기반해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차원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미술 감상의 1차적 층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회화 작품을 처음으로 접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그 미술 감상의 1차적 층입니다. 이런 속성을 넘어서 해당 작품의 독특한 양식적 속성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개념, 예를 들어서 그 왼쪽의 그림 같은 걸 본다면 아, 이거는 뭐 17세기 때 네덜란드의 풍속화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런 그 이 회화 작품이 속한 그 어떤 속성 또는 뭐 역사, 이런 거를 그 말해 줄 수 있는 이런 감상자는, 그거를 말해주지 못하는 감상자는 결코 1차적 층에서 2차적 층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감상의 전제 조건은 학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술적인 취향, 문화적인 취향, 문화자본이라는 것은 상류층의 전유물이다 하는 겁니다. 흔히 대중에게 그 예술을 가르친다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술 작품은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봐서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그 위선이 없는 거죠. 예술 작품과의 만남은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첫눈에 척 보고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예술 작품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또 작품 속에 감성적으로 이입이 되려면 엄청난 엄청난 양의 학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전제된 학습이 바로 계급의 아비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안목, 예술에 대한 안목이라는 것은 바로 역사의 산물이며 그것은 교육에 의해서 재생산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상을 그냥 재현한 그런 사실주의적인 작품보다는 아방가르드, 추상화라거나 또는 아방가르드한 작품일수록 그것에 대한 그 반응의 강도는 그 사람의 출신 계급이 상류층이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면 미술 감상은 왜 그렇게 학습이 필요한가? 이거를 클레멘트 그린버그를 인용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린버그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미술 감상이 학습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는 미술의 역사에서 모더니즘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왜 생겨났는가? 그러니까 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모던이라는 거는 현대의라는 뜻이니까 모더니즘은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모더니즘이죠. 세상의 어떤 풍속이 모더니즘이죠. 그러면 19세기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네 그 사회는 모더니즘이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시대가 모더니즘이죠. 그게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의미이지만 미술의 역사 또는 예술의 역사에서는 19세기 말에 20세기 초 말해서 20세기 초까지가 모더니즘 예술 사조이죠. 그런데 그 클레멘트는 여하튼 모더니즘이 왜 생겨났는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그 사회에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형식들의 불가피성을 점점 더 정당화할 수 없게 될 때 그 사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던 관념들, 즉 예술가와 작가들이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관습들을 깨뜨린다. 그게 바로 아방가르드이고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더 쉽게 얘기해 보죠. 한 사회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회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회에는 그 사회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형식들이 있죠. 예술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에는 낭만주의, 어느 시대에는 사실주의, 뭐 또는 그 다음에 모더니즘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특이한 예술 사조가 있는데 그 시대의 예술가들은 그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시대의 지배적인 예술 사조의 관습들, 컨벤션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형식들의 불가피성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형식들을 사용을 하는데 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갑자기 왜 반드시 이런 형식만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가피성이 정당화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예술가들은 이때까지 써오던 그런 관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더니즘 또는 아방가르드입니다. 그게 그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린버그는 모더니즘을 정의하기를 예술의 자기 비판, 그러니까 미술이면 미술이라는 이 장르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이거는 왜 이런 관습을 써야만 되고 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가 이렇게 자기를 비판하는 거 또는 그렇다면 미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자기를 정의하는 거 그렇다면은 미술의 정의는 이러한 것이니까 미술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거는 전부 폐기해버리고 순수하게
미술이라는 매체의 순수성을 살려야겠다라는 거, 이런 매체의 순수성, 이런 것들이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마네로부터 그 모더니즘이 시작되었죠. 다시 그 그린버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 예술의 독특하고 고유한 영역은 그 매체의 독특한 본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술이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정의해 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런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각 예술은 자기의 독특하고 고유한 영역이 있다. 근데 그 독특하고 고유한 영역은 그 예술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의 독특한 본성과 일치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술이라는 그 예술을 생각해 보면 미술이라는 영역의 매체는 평면이고 평면의 캔버스 또는 종이이고 그리고 물감이죠. 그게 바로 매체인데 그 본성과 바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비판은, 그러니까 예술의 자기 비판은 각 예술의 효과들 가운데에서 예술의 효과라고 하면은 미술이라면 시각적으로 보는 거가 효과일 테고 음악이라면 귀로 듣는 것이고 이런 건데 그 예술의 효과들 가운데에서 다른 예술의 매체로부터 빌려왔다고 여겨지는 모든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남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술에서 다른 매체로 다른 예술로부터 빌려왔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여기서 그 원근법이 폐기되는 그 바로 순간입니다. 원근법이나 또는 뭐 그라데이션 그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조각에서 그 효과를 따온 것이죠. 그러나 회화라는 건 평면 회화는 어디까지나 2차원의 평면성이지 조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각에서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19세기 때까지의 그 전통적인 회화는 언제나 거기에 그 서사성,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히랍 시대 신화건 또는 뭐 성경의 바이블에서 그 주제를 따오건 아니면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을 그리건 간에 언제나 서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서사라는 것은 뭘까? 그거는 바로 문학이라는 그 예술 장르의 속성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미술 고유의 그 속성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사를 제거해버리고 또는 조각 이렇게 그것도 제거해버리면 남는 것은 바로 평면성이겠죠. 2차원의 평면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 자기 비판, 예술의 자기 비판이라는 거는 각 예술의 효과들 가운데에서 다른 예술의 매체로부터 빌려왔다고 여겨지는 조각이나 문학에서부터 빌려왔다고 여겨지는 그런 효과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효과들을 다 제거하면 미술은 미술 자체로 굉장히 순수하게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각 예술은 순수하게 되는데 결국 그 순수성이 바로 자기 정의라는 겁니다. 모든 예술의 자기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술들의 자기 비판 과업이라는 것은 결국 철저한 자기 정의의 과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파 회화 이후에 모든 예술은 재현의 대상보다는 재현의 양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재현이라는 게 그 미술이라면은 미술이라는 거를 만일 의인화해서 생각한다면 자기 바깥에 있는 현실 또는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을 그대로 재현, 모방하는 것이죠. 재현과 모방은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미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상파 이후 모더니즘서부터 만해서부터 그 다음에 20세기의 모더니즘으로 이어져서 미술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밖에 있는 현실 또는 자기 밖의 대상을 재현하기보다는 그런 재현의 내용보다는 재현의 양식, 형식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심이었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제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자율성이라는 게 바로 아까 그 어떤 건 문학에서 빌려온 효과이고 어떤 것은 조각에서 빌려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죠. 다른 그 영역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자율성, 미술의 자율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해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모방하는 예술로부터 그렇다면은 이제 예술은 뭐냐? 예술 자체를 모방하는 예술로 이행해 갑니다. 예술은 오직 자기 내부의 역사에서만 독창적인 실험의 원천을 찾으려 합니다. 예술이 그 자기 밖에 있는 현실 또는 자기 밖의 자연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내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미술 자체 안에서가 말이죠. 미술 자체 안에서만 독창적인 실험의 원천을 찾으려 한다라고 한다면 그 미술을 감상하는 사람은 당연히 미술의 역사를 알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미술의 감상은 학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또 자기 반영적인 거죠. 미술이 자기의 내부 안에서 그 실험의 원천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반영적입니다. 흔히 예술이라는 거는 그 예술 밖의 대상을 반영한다라는 게 주로 그 사실주의 그 사조이잖아요. 미술도 그렇고 문학도 사실주의 문학이라면은 그 문학 밖에 있는 그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모더니즘은 그 자기 밖에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반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의 역사를 공부할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한 계층은 결국 미술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금방 어떤 미술 작품을 보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감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왼쪽 위에 거는 마네의 올랭피아죠. 1863년에 그린 겁니다. 이것도 이 그림도 그 외설적이라고 해서 이 그림이 처음으로 걸렸을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랬던 물의를 일으켰던 이런 작품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물론 이 모델 이 여자의 모델도 있고 또는 뭐 이거는 창녀를 그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 그림이 이 그림 바깥에 있는 이 회화 바깥에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냐라기보다는 그 밑에 그림을 보면 그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그림을 그대로 다시 그린 것이죠. 이거는 1538년 16세기에 티치아노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도 뭐 그 여자가 창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여자의 나체 그 자세가 똑같죠. 그리고 그 하녀가 만의 그림은 하녀가 바로 침대 옆에 있고 여기서는 저 안에 그
안쪽에 그려져 있죠. 그러면 이 티치아노의 그림은 또 물론 이거는 비너스를 그렸다. 제목이 비너스이죠. 근데 이 그림은 그대로 자기 바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거 역시 이것은 미술사 속에서 역시 그 소재를 택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조르조네, 그러니까 38년에서 8년이니까 딱 30년 전의 그림이군요. 티치아노보다 30년 전에 그려진 조르조네의 슬리핑 비너스, 잠자는 비너스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티치아노의 그림은 실내고, 그리고 이거는 야외이고, 또 조르조네의 그림에는 하녀가 없다라는 차이만 있지, 그 비너스, 여성 누드의 자세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마네는 더 이상 자기 바깥의 현실, 자기 바깥의 대상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미술사 속에서의 어떤 그림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소재를 미술사 속에서 찾았습니다. 하나 더 보면은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도, 이것도 역시 남자들은 전부 옷을 입었고 여자만 나체다라고 해서 그때 이것도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863년에 그린 것인데, 이것 역시 이 그림이 그려진 그 시대의 현실을 그렸다기보다는 역시 회화의 역사 속에서 그 소재를 찾은 것이죠. 오른쪽에 보면 역시 티치아노의 전원음악회 하고 구도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음악회도 전원이 장면이고, 그리고 여자는 물론 이쪽 마네의 그림은 여자가 혼자이지만 여기는 여자가 둘인데, 여자는 나체이고 남자들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치아노의 전원음악회 이전에 라파엘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파리스의 심판. 근데 이 라파엘로의 그림은 아마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이거를 라이몬디가 판화로 제작한 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이몬디의 판화에서 보면 이거는 마네 그림하고 구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남자의 구분은 없지만 이 자세, 세 사람의 자세가 아주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림 회화는 자기 역사 내부에서 그 소재를 찾고 그것을 반영하고 모방하고 재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예술의 자기 반영성, 그러니까 영어로 self-referential, 레퍼런스를 자기 내부에서 찾는다. 또는 구조주의적 사조에서는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합니다. intertextuality. 그래서 마네는, 이거 역시 그린버그의 얘기인데, 마네는 자신의 그림에 주제를 포함시킨 다음에 즉시 그 주제를 말살시킴으로써 주제의 영역 안에서 주제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 소재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그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림의 형식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실험을 계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제라는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전통 회화에서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나 마네 이후, 모더니즘 이후에 와서 그림의 주제라는 거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러면 먼저 보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마네의 그림인데, 왼쪽에 막시밀리앙의 처형이라는 그림이죠. 1868년에 그린 건데, 이건 역시 고야의 아래쪽 그림, 고야의 1808
1808년 5월 3일 이게 제목이죠. 트레스마이오. 근데 그림을 그린 거는 1814년입니다.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은 물론 뭐 그림 구도도 똑같지만 얼핏 보면은 이 주제를 그대로 다시 쓴 것이 아닌가, 여기에 주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고야에게는 어떤 주제의식이 있었다면 마네에게는 그런 주제의식은 없습니다. 그런 주제를 택해가지고 그 주제를 그냥 뻔뻔스럽게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오른쪽 고야의 그림에 보면은 지금 이거는 나폴레옹 군대에게 처형당하는 스페인 민중의 얘기인데, 거기서 처형당하는 사람이 물론 굉장한 영웅은 아니고 그냥 보통 민중의 한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어떤 비장한 얼굴 표정도 아주 비장하고, 더군다나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그런 비장미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어떤 고발한다는 것도 그런 주제가 아주 확실한 거죠. 그러나 마네의 막시밀리앙의 처형을 보면은, 막시밀리앙은 나폴레옹의 조카로 멕시코에서 황제가 되었는데, 거기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 그림에는 그 어떤 비장미도 없습니다. 어떤 주제도 없어요. 여기서 처형을 당하는 막시밀리앙의 얼굴에도 표정이 없고, 뭐 별다른 표정이 없고, 그리고 총을 쏘는 사람들조차 전혀 어떤 긴장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마네는 자신의 그림에 어떤 주제를 포함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제를 즉시 말살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주제 안에서 나는 주제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의 대상을 자기 안에서 찾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칸트의 자기 비판, 내재적 비판의 이론입니다. 소재에 대한 그의 뻔뻔스러운 무관심과 평면적인 색채 모델링은 인상주의 기법만큼이나 혁명적이고, 또 인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네도 회화의 문제란 무엇보다도 매체의 문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칸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그린버그는 칸트가 최초의 진정한 모더니스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더니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럴 때 모더니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모더니즘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또 최초의 모더니스트는 누구인가, 이런 논의가 많이 있는데, 그린버그는 칸트가 최초의 모더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철학 역사에서의 분류는 칸트는 계몽주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린버그는 계몽주의는 외부로부터 비판을 했지만 칸트는 내부로부터 비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의 방법 그 자체를 비판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최초의 진정한 모더니스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더니즘이 그랬죠. 모더니즘의 본질은 어떤 분야 그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특징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네가 그림의 주제 같은 건 없다, 그림은 형식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가장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트레스마이오 같은 그림을 사용해서 그걸 다시 그렸다 이거예요. 다시 그렸으면서 그걸 완전히 어떻게 우리 지금 보면 희화화한 것처럼 그렇게 그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분야의 특징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다시 그것을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즉 비판되고 있는 것의 절차 그 자체를 통해서 비판하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이런 그 예술의 자기 반영성 또는 상호 텍스트성은 이런 말이 나오기 훨씬 전인 20세기 초 소설가 프루스트,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쓴 작가 프루스트가 이미 이런 것을 언급했는데, 이런 것을 예술과 박식, 그러니까 예술은 그냥 예술 자체만 봐서는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역사를 쭉 알아야 된다. 예술하고 박식은 같이 혼합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양화된 쾌락이라는 게 이제 플레저이죠. 그러니까 그 예술을 즐기려면은 교양이 있어야 됐다라는 의미에서 교양화된 쾌락 이런 말을 썼고, 또는 교차된 참조를 하는데 바로 이 바깥 과거의 작품과 현재의 작품과 서로 교차를 하면서 참조를 한다. 이런 식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상호 텍스트성 또는 예술의 자기 반영성하고 딱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학교에서 미술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학교에서의 학습은 미적 체험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도구와 참조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디유는 문화가 계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니까 초중등 교육과 현장에서 평등한 예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평등은 오히려 불평등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큼의 수준을 쌓아갖고 온 상류층의 아이들과 전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아이들을 똑같이 교육시킬 때 그거는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그거는 오히려 엄청난 불평등이다. 따라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좀 더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여러 미술 교육 담당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